한때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현재 부자가 된 국가 탑 7. 한때 식량난에 허덕이며 국민의 먹고 살 거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식민지, 부족한 자원, 낙후된 지리적 환경 등의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천연 자원의 개발, 산업화, 경제개발 정책 등으로 빈곤국에서 부국으로 환골탈퇴하게 됩니다. 지금은 세계 어떤 선진국보다도 잘 살게 된 나라들의 역사와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지식, 한때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현재 부자가 된 국가 탑 7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비공식 세계 최고 부자인 빈 살만이 왕세자이자 총리로 있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국가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토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나라에 가치 있는 것들을 한데 모아도 낙타 한 마리에 다 실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영국의 원조와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디나에서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이 전부일 정도였죠. 헌데 1908년 페르시아, 1927년 이라크에서 유전이 발견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초대 국왕 이븐 사우드는 1933년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과 계약해 석유 시추에 나섰고 1938년 마침내 성공합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를 설립해 막대한 오일 머니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또한 오일 쇼크로 원유 가격은 4배 이상 뛰었고 한때 석유 수익이 수백 % 이상 증가하기에 이르죠. 하지만 2014년 이후 유가는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하락해 왔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하고 각국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로 단숨에 부자가 되었지만 이제 석유 시대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과 서비스 분야의 변화를 통해 자국 경제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비전 2030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00조 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대표적인데요. 2022년 무함마드 빈 살만은 방한 기간 동안 네옴 프로젝트와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들과 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 및 2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브루나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한 곳으로 풍부한 천연 자원 덕에 1인당 국민 총소득이 한국보다 높았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남태평양 보르네오 섬 서북 해안에 위치한 브루나이입니다. 국토 면적이 경기도의 절반에 불과하고 인구도 우리나라의 1%에 못 미치는 이 작은 나라가 동남아 최부국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한 건 1929년에 발견된 석유 덕분입니다. 브루나이의 일일 석유 생산량은 약 13만 배럴로 동남아 원유 생산국 중에선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5위 안에 듭니다. 브루나이에서 생산된 원유는 대부분 미국, 한국, 일본 등으로 수출돼 유가가 폭등했던 1960년대 말부터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죠. 또 1972년 아시아 최초로 액화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현재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액화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브루나이가 중동의 여타 산유국과 다른 점은 천연 자원으로 모은 부를 복지 시스템을 통해 일부나마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데 있습니다. 브루나이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 달러에 달하며 북유럽 부럽지 않은 풍족한 복지 혜택으로 교육, 의료, 주거 등을 돈 걱정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두 무상으로 이뤄집니다. 매년 원화로 800원만 내면 개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브루나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수상가옥 마을인 캄퐁 아이르에선 월 30만 원만 내면 4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축구장 크기의 수상가옥을 평생 임대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연금 혜택을 받으며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브루나이에선 60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매달 150달러씩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비슷한 제도를 통해 노년에 수입이 없어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1948년 정부 수립을 해냈지만 6.25 전쟁까지 겪으면서 그야말로 초토화됩니다.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던 1955년 IMF가 산출한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65달러로 아프리카의 가나, 가봉보다도 적었습니다. 1955년 10월 유엔 한국재건위원회에 참여한 벵가를 메눈 인도 의원은 한국에서 경제 재건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신생 독립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70여 년 만에 절대 빈곤의 농업국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한국 경제 발전의 역사는 기적으로 불리죠. 1960년대 군사 정권이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국가 중심의 경제 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공업 중심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했고 수출 산업을 육성했으며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철강, 조선, 전자 등 수출 주도형 중공업을 육성하여 경제 발전을 전개했지만 과잉 투자와 1973년 1차 오일 쇼크, 1978년 2차 오일 쇼크로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수출과 건설업의 중동 진출 등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자본 자유화 정책에 따라 금융시장의 개방을 추진했습니다. 또 이 시기에 3조 호황을 누리며 경제가 안정화되었죠. 1990년대에는 세계무역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으나 1997년에 IMF 구제금융 사건으로 각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여 경제난을 겪게 됩니다. 이 시기에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23일에 스탠리 피셔 IMF 수석 부총재는 대한민국이 IMF 체제를 졸업했음을 공식 선언합니다. 그 후 2007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와 평균 4%대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명목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2021년 기준 3만 5천 달러를 돌파하기에 이릅니다. 카타르. 중동에서 최초로 개최된 월드컵 국가인 카타르는 인구가 적은 산유국으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어업과 진주 산업으로 먹고 사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1939년 북한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카타르의 석유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석유 산업도 영국이 독점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다 1971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오일 쇼크까지 맞으며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잘 사는 국가가 되기에 이릅니다. 석유 말고도 천연가스 매장량은 러시아, 이란 다음으로 세계 3위입니다. 대규모 천연가스 액화 설비 수출 설비에 투자하여 2020년 기준 LNG 생산량은 연간 77.1백만 톤 규모로 세계 2위의 수출국이며 세계 LNG 교역량의 약 22%를 차지하기에 이릅니다. 생산된 LNG는 아시아 70%, 유럽 30%에 주로 공급합니다. 이런 LNG 수출로 2000년대에 들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뤘고 GDP는 2000년 이전보다 10배 이상으로 오르며 중동의 대표적 부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통해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이루고 국민 총소득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쟁쟁한 국가들을 제치고 중동 내 1위로 올라선 카타르. 2022년 기준 카타르의 1인당 GDP는 8만 달러를 넘습니다.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는 못 산다라는 편견을 깬 국가 싱가포르. 면적은 720만 제곱킬로미터로 서울보다 조금 크고 인구는 6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1인당 국민 총소득은 6만 4,010달러로 우리나라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싱가포르는 1800년대 초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963년에는 말레이시아 연방에 속하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하지만 말레이시아 본토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결국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을 탈퇴하고
독립된 주권 국가가 됩니다. 하지만 식수조차 말레이시아에 의존할 만큼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영토가 너무 좁아 농업을 하기도 어려웠고 제조업을 할 기술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정치적으로는 어지러웠던 시절, 등장한 인물이 바로 싱가포르의 국부라 불리는 리콴유입니다. 리콴유는 내수 경제로는 답이 없으니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으로 산업화를 꾀합니다.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나섰고 파격적인 개방 정책을 펴 싱가포르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의 관세 인하는 물론 소득세율 인하, 이자 소득까지 면제해 준 것이죠. 당시 많은 기업이 싱가포르로 이전해 왔고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싱가포르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전자, 바이오, 화학, 석유화학 등에 투자했고 현재는 세계 최대의 선박용 석유 거래 시장이 되었죠. 스위스, 알프스 초원과 아름다운 호수로 유명한 스위스. 하지만 과거에는 국토 대부분이 험악한 산이고 토지도 자원도 없어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스위스가 어떻게 1인당 국민 총소득 9만 달러가 넘는 세계 최상위 부자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스위스는 유럽 중심부에 있는 요충지로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에 중립을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고 1, 2차 세계대전에서도 군사적 중립을 지키면서 전쟁 피난민을 수용하고 유럽 부자들의 자금 도피처 역할을 했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라는 위치와 주요 국제어를 쓰는 환경으로 여러 국제기구 및 다국적 회사의 본부, 현지 법인 등을 다수 유치했습니다. 제네바에는 30여 개의 국제기구가 있는데 이는 자연스레 고용 창출 및 경제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죠. 스위스 하면 시계와 제약이 대표적입니다. 스위스의 시계 산업은 400여 년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스위스인들의 정확하고 정교한 특성과 시계 산업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였죠. 또 스위스는 제약 산업의 강자입니다. 제약 산업은 재료는 적게 들고 기술 집약도는 높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스위스는 비밀을 절대 보장하는 은행으로도 유명합니다. 비밀주의와 영세 중립국의 안정을 바탕으로 스위스 은행은 세계 각국에서 예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유치된 돈을 스위스는 자국 산업 발전에 활용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이 가장 발달된 나라, 유럽 내에서 실업률 최저, 문맹률은 0에 가까운 작지만 잘 사는 나라, 바로 유럽의 소국 룩셈부르크입니다. 인구는 64만 명, 제주도보다 조금 큰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1만 달러가 넘어 세계 1위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강대국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난한 농업 국가에 불과했던 룩셈부르크가 세계 최고 부국이 된 것은 19세기 프랑스 국경을 따라 대규모 철광석 광산이 개발되면서부터입니다. 산업혁명의 여파로 제조업이 확산되자 룩셈부르크는 더욱 적극적으로 광산 개발에 나서 명실상부 철강 대국으로 입지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매장된 철광석의 양이 줄어들어 국가적 위기에 닥치자 룩셈부르크는 빠르게 변신을 시도합니다. 인접국인 스위스처럼 금융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이죠. 1963년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는 유로본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여기에 ICT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지리적인 이점을 내세워 유럽의 금융허브로 발전하게 됩니다. 유럽의 금융 중심지라고 하면 영국 런던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떠올리기 쉽지만 룩셈부르크야말로 프라이빗 뱅킹과 외국 펀드, 해외 채권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입니다. 나라마다 부자가 된 이유는 다르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국민 모두의 의지와 노력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난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기대하며 지식 OS 오늘의 지식이었습니다.